세상에는 눈에 띄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대신 어두운 골목길을 지키고 요란한 찬사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신문 한 면에 실리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부산의 낡은 항구 도시 영도구의 한 구석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와 비릿한 바다 내음, 그리고 두려움에 길들여진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작은 불꽃이 어떻게 거대한 어둠을 불태우는 거대한 들불로 번져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공동체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고요하지만 치열했던 싸움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지독한 화약 냄새와 메마른 흙먼지 대신 짭짤하고 비릿한 바다 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지원은 굳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2달 만이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맨몸으로 기어다니던 지옥 같은 특수훈련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정확히는 그녀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검은 배 아래 몰아불리는 최정예 요원. 그 이름에 걸맞게 그녀의 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련된 강철과도 같았지만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에 마음 한구석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부산역을 빠져나와 영도대교를 건너는 7번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지원은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무심히 눈에 담았다. 높고 낮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그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바다. 저 바다는 훈련장의 흙탕물과는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낭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삶의 터전일 저 바다. 지원에게는 그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하는 이정표일 뿐이었다. 휴가 출발 신고를 하던 순간까지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작전과 임무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막사를 나서고 전투복 상의와 검은 베레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버스에 오르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서서히 느슨해졌다. 베레모 앞쪽에 박힌 은빛 단검 문양이 햇볕을 받아 반짝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리씨 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단 한 사람. 김말순 할머니였다. 폐지를 주워 모아 평생을 버텨온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이자 삶의 이유. 버스에서 내리자 낡은 아파트 단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복례 아파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5층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였다. 페인트 칠은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 속살을 드러냈고 화단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무성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심장이 설렘으로 작게 두근거렸다. 할머니, 산문 2호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그녀를 맞았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작은 그림자가 멈칫하더니 이내 환한 얼굴로 돌아섰다.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파마머리, 작고 앙상한 체구, 김말순 할머니였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나 고생 많았다. 이가시 나야. 할머니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달려와 지원을 와락 껴안았다. 지원은 군기가 바짝 든 자세를 풀고 할머니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할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 햇볕에 잘 마른 빨래, 냄새와 희미한 파스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지원에게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별일 없으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별일은 무슨... 늙은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나저나 이게 무슨 꼴이냐. 휴가 나왔으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편히 다닐 것이지. 꼭 이렇게 군복을 입고 와야 속이 시원해. 할머니는 타박하면서도 손녀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햇볕에 그을려 까칠해진 뺨,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 할머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안쓰러움으로 비쳤다. 이게 제일 편한 옷인걸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지원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베레모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제야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할머니는 못 말린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밥부터 먹자. 너 온다고 아침부터 갈비찜 해놨다. 푹 익어서 살이 야들야들할 게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밥상 앞에서 지원은 오랜만에 전투 식량이 아닌 집밥을 마주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갈비찜, 할머니표 된장찌개와 손수 담근 열무김치까지. 그녀는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2달 동안 잊고 있던 미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지원의 밥그릇 위에 갈비 한 점을 더 올려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손녀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할머니는 자신의 수저를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원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는 할머니를 만류하고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는 손녀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훈련은 할 만하냐? 힘들진 않고. 힘들긴요. 재밌어요. 체질인가 봐요. 지원의 대답에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내 놈들도 힘들어 죽는다는 군대를. 계집애가 뭐가 좋다고. 너희 부모만 살아있었어도. 말끝을 흐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그릇을 헹구며 씩씩하게 말했다. 에이, 할머니, 또 그 소리.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나라 지키는 군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할머니도 제가 군복 입은 모습이 제일 멋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지. 우리 손녀가 제일 예쁘고 제일 늠름하지. 할머니는 금세 표정을 풀었다. 지원은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언제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따뜻한 등이었다. 할머니는 지원에게 부모이자 친구이자 세상 그 자체였다. 그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군인이 된 것도 그 이유가 가장 컸다. 누구도 감히 자신의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설거지를 마친 지원은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시시콜콜한 드라마 내용에 할머니는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지원은 드라마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노곤해졌다. 훈련소의 팽팽한 긴장감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슬슬 외출 준비를 했다. 낡은 작업복 조끼를 걸치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위로 수건을 둘렀다. 그리고 익숙하게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었다. 할머니, 어디 가시게요 이제? 그 일 좀 그만하세요. 제가 돈 붙여드리잖아요. 지원의 말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이년아,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건강한 법이다. 집에만 있으면 삭신이 쑤셔서 못 살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운동 삼아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거짓말이었다.
지원이 매달 보내는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쌓아두고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손녀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늙은 부모의 고집이었다. 지원은 그 마음을 알기에 더는 말리지 못했다. 대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이 가요. 그럼 저도 소화시킬 겸 산책이나 해야겠어요. 됐다. 넌 집에서 편히 쉬어. 금방 들어올게. 싫어요. 같이 가요. 제가 할머니 차 운전해 드릴게요. 지원은 장난스럽게 말하며 현관에 놓인 낡은 손수레를 가리켰다. 할머니는 결국 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후텁지근한 오후의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지원은 할머니가 끄는 손수레 뒤를 천천히 따랐다. 삐걱거리는 손수레 바퀴소리가 골목길에 나른하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매의 눈으로 길게 버려진 종이박스와 폐지를 찾아내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았다. 지원은 그 모습이 왠지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다.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평생을 버텨오셨을까? 그렇게 골목길을 돌고 돌아 아파트 단지 입구로 다시 향하던 길이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 좁은 길목.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차 앞을 할머니의 손수레가 아슬아슬하게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할머니가 길게 쌓인 박스 더미를 줍기 위해 잠시 손수레를 세워둔 것이 화근이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값비싼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사내가 내렸다. 팔뚝에는 빈틈없이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아, 시발 노인네가 길 막고 뭐 하는 거야. 안 비켜. 험악한 욕설과 함께 사내는 주저하는 할머니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작은 몸이 휘청하며 손수레에 실려있던 폐지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광경을 목격한 지원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평화롭던 세상이 순식간에 흑백으로 변했다. 훈련장에서 수백 번도 더 느꼈던 목표물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냉정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와 농담을 주고받던 부드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느슨했던 온몸의 근육이 순식간에 전투태세로 전환되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끼며 지원은 몇 걸음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사내의 소나귀에 잡힌 할머니의 멱살, 바닥에 흩어진 폐지 조각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 지원의 시야 안에서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느려졌다.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제 심장이 세차게 박동하는 소리와 목표물에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 손 놓으시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길의 공기를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한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의 시선은 지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군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여자. 그는 지원을 무시하고 다시 할머니에게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바로 그 찰나였다. 지원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있던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단순한 잡기가 아니었다. 손목 관절과 힘줄의 정확한 위치를 파고드는 뼈와 살을 분리하는 듯한 기술이었다. 악! 뚝 하는 둔탁한 뼈 마찰음과 함께 사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반사적으로 할머니의 멱살을 놓고 자신의 손목을 빼내려 버둥거렸다. 하지만 지원의 손은 마치 바이스 플라이어처럼 그의 손목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잡고 있던 힘줄을 더 깊숙이, 더 잔인하게 꺾어 들어갔다.
훈련에서 익힌 관절기는 급소를 파고드는 독사의 이빨과도 같았다. 이 미친년이 이거 안 놔. 사내는 고통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다. 그의 눈의 살기가 번뜩였지만 지원의 눈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갑게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그럼 나들이죠. 뭐 사과, 네가 지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사내는 고통 속에서도 허세를 부렸다. 바로 그때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리며 비슷한 차림의 다른 사내 둘이 더 내렸다. 한 놈은 땅딸막한 체구에 돼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비쩍 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비벼끄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상황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을 말렸다. 지원아, 됐다. 됐어. 어서 놔줘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응.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평생을 조용히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온 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내들의 눈빛은 명백한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쭈, 군복 조가리 하나 믿고 깡다구가 늘었나 보네. 야, 김 실장, 손목 괜찮냐? 돼지같이 생긴 놈이 지원에게 잡힌 사내에게 물었다. 김 실장이라 불린 사내는 고통에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뼈 나간 것 같다. 전혀 보통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돼지 같은 놈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더니 이내 묵직한 렌치 스패너를 꺼내 들었다. 비쩍 마른 놈 역시 차 트렁크로 가더니 짧은 소의 파이프를 들고 왔다. 순식간에 골목길의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변했다. 지원은 손목을 잡고 있던 김 실장을 가볍게 밀쳐냈다. 그는 몇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나 제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지원은 쓰러진 폐지를 주우려는 할머니를 등 뒤로 감싸며 보호했다. 할머니, 뒤로 물러서 계세요. 여긴 제가 해결할게요. 지원아, 제발, 괜찮아요. 저 믿으세요. 단호한 지원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골목 양쪽에서는 이웃들이 창문 틈으로 혹은 문틈으로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싸움 구경을 하듯 그들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지원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돼지 같은 놈이 렌치를 고쳐잡고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렌치를 머리 위로 크게 휘둘렀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을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왼발을 축으로 상체를 살짝 비틀어 렌치의 궤적을 피했다. 스패너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허공을 가르는 순간 지원의 몸은 이미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명치 아래 급소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가격했다. 커. 돼지 같은 놈은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낮아빠졌다. 렌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쇠소리를 냈다. 그가 쓰러지기도 전에 쇠 파이프를 든 마른 놈이 옆에서 치고 들어왔다. 그는 파이프를 허리 높이로 휘둘러 지원의 옆구리를 노렸다. 지원은 오른발을 뒤로 반걸음 빼며 몸을 낮췄다. 쇠 파이프가 등 위를 스쳐 지나가는 동시에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뻗어나온 상대의 팔뚝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 힘을 역이용해 상대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자신의 무릎을 상대의 복부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마른 놈 역시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쇠 파이프가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며 클랭 하는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과 어설픈 동네 양아치의 싸움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 지원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직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기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손목을 다쳤던 김 실장은 2명의 동료가 순식간에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허세와 분노는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다급하게 외쳤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지원은 대답 대신 쓰러진 2명을 한 번, 그리고 김 실장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검은 베레모 아래 그림자가 진 눈빛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가세요. 한 번만 더 할머니 건드리면 그땐 손목으로 안 끝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쇠 파이프보다 더 날카로웠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서로에게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검은 세단으로 향했다. 채 올라타기 전 김 실장은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눈으로 지원을 노려보며 내뱉었다. 두고 봐. 이년아, 오늘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우리 형님한테 다 이를 거니까. 넌 이제 죽었어. 그 말을 끝으로 검은 세단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차가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굳게 닫혔던 창문과 문들이 여전히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수십 개의 눈동자들이 여전히 숨어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원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원아,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제야 할머니가 다가와 지원의 팔과 어깨를 더듬으며 물었다.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요, 놀라셨죠? 나는 괜찮다만.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저 독한 놈들을 건드렸으니 이제 어떡한단 말이냐.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보다 더 큰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폐지들을 주워 담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싸워서 이겼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온 것일지도 모른다. 저들이 사라진 골목길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주민들의 차가운 침묵과 할머니의 깊은 시름만이 무겁게 남아있었다. 지원은 부러진 손술의 손잡이를 바로 쓰며 굳은 표정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다. 이 낡은 동네를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 그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오늘 처음으로 목격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검은 세단이 사라진 골목 끝을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지만 지원은 직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은 그녀가 훈련장에서 겪었던 그 어떤 전투보다 더 외롭고 더 지독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설쳤다. 옆자리에서 할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자는 척 눈을 감았지만 팽팽하게 긴장된 신경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낮에 보았던 이웃들의 겁에 질린 얼굴과 차갑게 닫히던 문들이 어른거렸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의 적막함과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지원은 훈련소에서처럼 정확히 5시에 눈을 떴다.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어제 그놈들과의 실랑이로 생긴 작은 생채기들이 욱신거렸지만 그 정도는 통증 축에도 끼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부엌에서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대신 깊은 한숨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할머니, 지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몸도 안 좋으실 텐데. 하루쯤은 쉬셔야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손수레를 끌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다. 지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 뒤를 따랐다. 어제 부러진 손잡이는 지원이 밤새 튼튼한 노끈으로 칭칭 감아 임시방편으로 고쳐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파트 입구 화단 옆, 늘 손수레를 세워두던 자리에 처참하게 망가진 고철 덩어리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손수레였다. 바퀴는 축에서 완전히 휘어져 엿가락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짐을 싣던 철판은 누군가 일부러 짓밟은 듯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 둥이 같은 것으로 아기를 담아 내리친 흔적이 선명했다. 이게 무슨... 할머니의 목소리가 신락같이 떨렸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손수레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리고는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눈물만 글썽였다. 어제 그놈들의 짓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비열한 보복이었다. 지원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가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을 향했다. 이른 아침 출근을 하거나 운동을 나서는 이웃 몇몇이 이 광경을 보았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것처럼. 그 누구도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이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헬쑥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쉰 목소리로 지원과 할머니를 불렀다. 어르신, 그리고 아가씨. 그는 부서진 손수레와 지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거 어제 그놈들 짓이 틀림없겠죠. 지원은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관리소장은 그 눈빛에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사무실로 좀... 관리사무소 안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오래된 흑백 CCTV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관리소장은 문을 닫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어제 일은 내가 다 봤네. 정말 대단하더군. 하지만 그러면 안 됐어. 뭐라고요? 지원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내 말은 이 동네는 말이야.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상책인 동네야. 저놈들 그냥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야. 흑룡파라고. 이 영도 바닥을 꽉 잡고 있는 놈들이라고. 저기 상가가게들 월세보다 비싼 보호비를 뜯어가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깽판을 치는 놈들이야. 관리소장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다. 우두머리가 마동철이라고. 아주 독사 같은 놈이지. 그놈한테 밑보이면 여기서 장사 못해. 아니, 살 수가 없어.
경찰은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지원의 말에 관리소장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경찰 아가씨, 순진한 소리 하지 말게. 저놈들이 몇 년째 여기서 이렇게 설쳐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기, 저 CCTV 보이지? 저것도 몇 달 전부터 자꾸 우연히 고장이 나. 누가 와서 손만 대면 녹화된 게 싹 지워져 버린다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 다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하고 사는 거야. 그래야 내 가족이 무사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지원에게 건넸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가씨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어제 아가씨가 혼쭐을 내주긴 했지만 저놈들은 그런 거로 물러설 놈들이 아니야. 오히려 더 지독하게 달려들 거라고. 그러니 제발 우리 주민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게. 어르신 손수레 값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십시일반 걷어서라도. 됐습니다. 지원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만 사니까 저런 쓰레기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겁니다. 아가씨, 관리소장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지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관리소장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민간인일 뿐이다. 그들에게 저항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할머니가 망가진 손수레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는 지원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훈련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국민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가 배운 전투 기술과 군법은 이 거대한 무력감과 체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 했다. 이것은 적과 아군이 명확한 전쟁터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 바로 공포와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미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지원은 망가진 손수레의 휘어진 바퀴를 내려다보았다. 저것은 단순히 고철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자존심이었고 이 동네의 만연한 침묵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좋다. 정면 돌파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된다. 특수부대원은 오직 힘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정보전, 심리전, 그리고 전략,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동네를 짓누르는 어둠의 실체를 반드시 제 손으로 파헤치고 뿌리 뽑겠다고.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겁에 질린 채 숨죽이고 있는 저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지원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화면에 최유진 중사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이자 707 최고의 정보 분석가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이야. 한지원 대위 벌써 휴가 복귀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지원은 망가진 손수레를 배경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수화기 넘어 최유진 중사의 명랑한 목소리는 지원의 낮은 음성에 금세 톤이 바뀌었다. 장난기 섞인 음성은 사라지고 수많은 실전 상황을 함께 겪어온 동료 특유의 예리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황 설명해봐. 정확하고 간결하게. 부산 영도구 흑룡파라는 조직, 우두머리는 마동철, 지역 상권 장악,
주민 상대 폭력 및 갈취. 경찰은 묵인 또는 유착 정황. 오늘 우리 할머니 손수레를 박살냈어. 명백한 보복이야. 지원은 군더더기 없이 상황을 요약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유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이미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동철 이름하고 조직명 접수했어. 다른 식별 가능한 정보는 차량 번호, 인상착에 자주 나타나는 장소, 뭐든 좋아. 어제 마주친 놈들, 인상착에는 기억하고 있어. 차량은 검은색 세단, 번호는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그놈들 잡는 게 아니야. 이 조직의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해. 자금 흐름, 활동 영역, 그리고 경찰과의 연결고리, 뿌리를 뽑아야 해. 알았어. 비공식 루트로 최대한 파볼게. 시간 좀 줘. 민간인 정보망이라 한계는 있겠지만 뭐라도 건져볼 테니까. 그동안 너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 거긴 훈련장이 아니야. 지원아, 알고 있어. 아니, 넌 몰라. 넌 항상 몸이 먼저 나갔잖아. 제발. 내가 정보 줄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어. 할머니 잘 지키고 전화를 끊고. 지원은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망가진 손수레는 이미 경비 아저씨와 몇몇 주민들의 도움으로 한쪽 구석으로 치워진 상태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날 하루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지원은 할머니를 설득해 집 안에만 머물게 했다. 그녀 자신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3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온종일 동네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평범한 주민의 눈이 아니었다. 적진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병의 눈이었다. 그녀의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슬렁거리며 가게마다 들러 주인과 몇 마디 나누고는 두툼한 봉투를 받아가는 문신을 한 청년들. 그들이 나타나면 아이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엄마들.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는 듯한 낯선 얼굴들.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흑룡파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그려졌다. 이 동네는 그들의 왕국이었고 주민들은 겁에 질린 노예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차올랐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최유진의 연락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치 포위된 채 고립된 병사처럼 저녁이 되고 어둠이 서서히 동네를 집어삼켰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만 골목길의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할머니는 저녁밥도 마다하고 일찍 자리에 누웠다. 지원은 그런 할머니의 마른 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을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물리야. 아파트 단지 안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곧이어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지원은 즉시 창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뒤편 주차장 구석. 할머니가 몇 주에 걸쳐 모아두었던 폐지 더미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누군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이 틀림없었다. 불길은 마른 폐지를 연료 삼아 순식간에 거세졌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주차된 차들을 위협하며 번져나갔다. 진정! 지원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명백한 테러 행위였다.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할 뿐 누구 하나 섣불리 불길에 다가서지 못했다. 지원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뛰어내려 순식간에 1층으로 향했다.
복도 벽에 설치된 소화전을 발견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유리를 깨고 호스를 꺼내 들었다. 누구든 L192에 신고해요, 빨리.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몇몇 사람이 허둥지둥 휴대전화를 꺼냈다. 지원은 소화전 밸브를 최대로 돌리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강력한 물줄기를 쏘아댔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물과 불이 격렬하게 맞부딪혔다.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 덕분에 불길은 주차된 차로 옮겨붙기 직전에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도착했고 남은 불길은 소방관들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현장에는 타다 남은 폐지 더미의 흉측한 잔해와 역한 냄새만이 남았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내려온 할머니는 시커멓게 변해버린 잿더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평생의 노동이, 고단한 삶의 흔적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광경 앞에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른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들은 할머니의 자존심을 짓밟고 생계를 위협하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더 이상 관찰이나 전략적 후퇴는 없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그녀의 방식으로 응전할 것이다. 그녀가 잿더미 앞에 선 채 싸늘하게 굳어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최유진 중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아, 찾았어. 흑룡파, 그리고 마동철.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놈들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동네 조폭 수준이 아니야. 자금 세탁,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 그리고 그 돈 일부가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 고위 간부 라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어. 이건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최유진의 마지막 말은 지원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원의 귀에는 그 경고가 오히려 기폭제처럼 작용했다. 거대한 악의 실체, 좋다. 상대가 거대할수록 무너뜨렸을 때 더 크게 쓰러질 것이다. 지원은 시커먼 잿더미와 망견자실한 할머니, 그리고 멀찍이서 수군거리는 이웃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작전에 투입되는 특수부대원의 차갑고 비정한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상관없어. 지원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부산지방경찰청 고위 간부 라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어. 이건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최유진의 마지막 말은 전화기를 타고 넘어와 지원의 귓가에 서늘하게 박혔다. 단순한 깡패 소탕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이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와 할머니의 절망적인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상관없어.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지원의 대답에 유진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지원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지 않는 지독한 집요함. 그것이
707 최정계 요원 한지원을 만든 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약점이기도 했다. 알았어. 말려도 소용없겠지. 대신 조건이 있어. 절대 내 신분 노출하지 마. 넌 지금 군인이 아니야. 그냥 할머니를 걱정하는 평범한 손녀. 알겠어. 알아. 마동철의 자금줄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 몇 개를 찾았어. 그리고 놈들 활동 방향을 분석해보니까 몇 군데 거점이 의심돼. 남포동에 있는 아도니스라는 회원제 클럽. 위장한 불법 도박장일 확률이 90% 이상이야. 그리고 사구 쪽에 있는 낡은 보세 창고. 놈들의 물류 허브이자 자금 은닉 장소로 보여. 일단 이 두 군데 정보를 더 파볼게. 넌 그동안 절대 섣불리 움직이지 마. 고맙다. 유진아. 전화를 끄는 지원은 방으로 들어가 전투복을 벗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검은 베레모도 벗어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다. 군복을 벗자 그녀는 특수부대원이 아닌 그저 가녀린 체구의 젊은 여성으로 보였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위장이었다. 다음 날 지원은 할머니에게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유진이 말한 남포동의 아도니스 클럽이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명품 매장이 즐비한 거리. 그 한복판에 클럽은 자리 잡고 있었다. 나지라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입구를 지키는 덩치 큰 남자 몇몇의 모습에서부터 위압감이 느껴졌다. 지원은 근처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클럽 주변을 관찰했다. 오가는 차량들, 드나드는 인물들의 유형, 경비들의 교대 시간, CCTV의 위치와 각도. 그녀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하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사하구의 보세 창고였다. 낡은 공장지대 구석에 위치한 창고는 겉보기에는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원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창고 주변에 새로 생긴 타이어 자국,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 건물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설치된 최신형 감시 카메라들. 그곳이 놈들의 심장부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 적의 지형을 파악한 지원은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바로 영도경찰서였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야 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숨쉬고 있는 아군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녀는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가 어제 있었던 폭행, 재물손괴, 그리고 방화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김말순 할머니의 손녀로서 최대한 평범하고 겁에 질린 시민처럼 연기했다. 접수를 받은 의경은 서류를 형사과로 넘겼고 잠시 후 피곤에 찌든 표정의 한 형사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지원이 내민 사건 경위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할머님이 동네 양아치들이랑 시비가 좀 붙으셨나 보네. 근데 아가씨, 이런 일로 우리가 일일이 다 출동하기는 힘들어. 증거도 불충분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니요. 목격자도 있고, 손수레는 부서졌고, 폐지 더미는 불에 탔어요.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죠? 지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형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목격자 아마 그 사람들 경찰서 와서 진술하라고 하면 다들 바쁘다고 할걸. 그리고 방화는 담배꽁초 같은 실화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접수는 해둘 테니 나중에 연락 주든가 할게. 웬만하면 그냥 좋게 해결해요. 괜히 저런 놈들 엮여서 좋을 거 없어. 완벽한 묵살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채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올 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저기요, 잠시만요. 돌아보자. 사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다부진 체격에 선량해 보이는 눈매를 가진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지원에게 조용한 계단 쪽으로 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지원은 잠시 경계했지만 그의 눈에서 어떤 절박함을 읽고 조용히 그를 따랐다.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남자는 그제야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민원 넣는 거 들었습니다. 흑룡파 놈들 짓이죠. 지원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남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을 소개했다. 강력팀 박진석 경사입니다. 정식 라인으로는 그놈들 절대 못 건드립니다. 저도 몇 년째 그놈들 뒤를 캐고 있지만 번번이 위에서 수사가 막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보통 사람 같지 않더군요. 그 눈빛, 뭔가를 하려는 사람의 눈이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 거는 겁니다. 박진석 경사는 주머니에서 작게 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지원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그동안 혼자 모은 자료입니다. 놈들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와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동철이가 주기적으로 비밀리에 만나는 윗선과의 접선 장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물론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말없이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었다. 부패한 조직 속에서 혼자 싸워온 한 경찰관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것이었다. 왜 저를... 나도 이제 지쳤거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당신이 누군지,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라면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나도 내 경찰 배지를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해보는 겁니다. 박진석 경사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경찰서를 나온 지원은 근처 가로등 아래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안의 메모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주소 몇 개와 시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태풍의 눈,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위태로운 동맹이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내부의 조력자가 생겼다. 지원은 메모지를 소중하게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운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박진석 경사가 사라진 후에도 지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메모지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썩어빠진 시스템 안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동지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차가운 전략과 전술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원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았다. 가장 안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다. 그녀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약속된 보안 채널로 최유진 중색에 접속했다. 박경색이 받은 정보를 스캔해서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했다. 화상 채팅 화면 너머. 최유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그녀의 배경으로는 군부대 정보 분석실에 복잡한 모니터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거 박진석 경사라는 사람,
믿을 만한 건가 함정일 수도 있어. 직감이야. 그의 눈에서 절박함을 봤어. 우리와 같은 편이야. 내 직감은 웬만해선 틀리지 않지. 좋아. 믿어보지. 이 정보, 내가 가진 데이터랑 교차 검증해볼게. 유진의 손가락이 다시 현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빙고. 박 경사가 말한 윗선, 접선 장소.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한정식집이네. 마동철 명의의 유령 회사 중 하나가 이 식당의 운영 법인이야. 그리고 사구 창고, 위성 열상 정보로 분석해보니 야간에 비정상적인 여론이 계속 감지돼 대형 서버나 장비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박 경사의 정보가 정확했어. 지원은 화면 속 유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원은 박 경사와 비밀리에 다시 접선했다. 이번에는 인적이 드문 부둣가의 낡은 등대 아래였다.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작전 회의를 시작했다. 지원이 현장 지휘관, 유진이 정보 및 기술 지원, 그리고 박 경사가 내부 첩보원이었다. 박 경사는 창고의 내부 사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경비는 보통 3명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최 씨 성을 가진 놈이 아주 골초해요. 밤 11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창고 뒤편 환풍구 쪽으로 나와서 10분 정도 담배를 핍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CCTV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자정에는 식자재를 위장한 트럭이 들어와서 물건을 실어 나갑니다. 그 트럭이 내는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때가 잠입하기엔 최적의 타이밍일 겁니다. 박 경사의 인적 정보에 유진의 기술적 분석이 더해졌다. 창고 보안 시스템은 캡스콤 구형 모델이야. 내가 3분 정도는 루프 영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 3분. 그 안에 쇼부를 봐야 해. 그리고 박 경사님, 만약 상황이 틀어지면 제가 신호를 드릴 테니 경찰 무전망에 근처 다른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위 신고를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소 아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직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하죠. 박 경사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서렸다. 모든 정보는 현장 지휘관인 지원에게로 모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침투 경로, 돌발 상황, 퇴각 루트까지. 마침내 그녀는 최종 작전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사하구 창고, 디데이는 다음 수요일. 자정, 박 경사님이 말씀하신 식자재 트럭이 들어오는 시간을 이용한다. 유진이가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면 내가 골초의 담배 타임을 이용해 사각지대로 침투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작전 목표는 교전이 아니다. 증거 확보다. 놈들 서버에 데이터 복제 장치를 심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현장에 있을 거래, 장부를 확보해서 빠져나온다.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작전 계획은 수립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작전 하루 전. 지원은 유진이 알려준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작은 소프 하나를 찾아왔다. 안에는 군용으로 특수 제작된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볼펜처럼 생긴 소형 드릴, 신용카드 크기의 서버 데이터 복제 장치, 그리고 단추만한 크기의 초소형 무선 카메라. 707의 기술력이 집약된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등산복과 소리나지 않는 운동화, 그리고 얼굴을 가릴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준비했다. 총이나 칼 같은 무기는 없었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큰 무기는 그녀 자신과 그녀를 받쳐주는 동료들의 신뢰였다. 작전 당일 밤 그녀는 집을 나섰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할머니가 무심하게 물었다. 어디 가냐? 이 밤중에? 네, 친구가 잠깐 보자고 해서요. 금방 올게요. 지원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지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나직하게 말했다. 몸 조심하거라. 그 한마디가 지원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눈에 새기며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바로 저 얼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밤 11시, 부산의 하늘에서는 예고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빗소리는 발소리를 감춰줄 것이고 어둠은 그녀를 숨겨줄 것이다. 지원은 사하구 창고가 내려다 보이는 근처의 작은 야산에 올랐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도시의 불빛이 뒤섞였다. 그녀는 방수자켓 주머니에서 작전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귀에 초소형 무전기를 꽂았다. 치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치 도착, 기상 상황, 작전의 유리, 목표물, 특이사항 없음. 지원은 창고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직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블랙맘바, 목표 지점 확인.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그녀의 얼굴에 굳은 결의가 어렸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비 내리는 적의 심장부로 조용히 몸을 날렸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야산에 젖은 흙과 나무잎이 지원의 전투화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소리도 없었다. 훈련된 특수부대원의 발걸음은 어둠 속을 배회하는 흑표범과도 같았다. 창고 뒤편. 박진석 경사가 알려준 CCTV 사각지대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다.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항구의 백고동 소리가 그녀의 완벽한 어모가 되어주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11시 50분을 가리켰다. 약속된 시간. 창고의 작은 쪽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최 씨 성을 가졌다는 그 경비가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박 경사의 정보는 정확했다. 지원과 무전으로 연결된 유진과 박 경사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 사람의 심장이 하나의 박자로 뛰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밤 11시 55분. 멀리서 육중한 디젤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낡은 식자재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켠 채 창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는 트럭의 소음은 작전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확히 자정, 유진의 목소리가 무정이를 타고 흘러나왔다. 루프 시작. 3분. 지금부터 카운트 들어간다.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낮은 포복으로 담벼락을 타고 넘어 담배를 피우는 경비의 시선을 피해 쪽문으로 접근했다. 볼펜처럼 생긴 소형 드릴이 위잉하는 미세한 소음과 함께 낡은 자물쇠의 내부를 파고들었다. 10초도 안 돼요. 자물쇠가 힘없이 풀렸다. 그녀는 한 뼘의 틈만 열고 뱀처럼 몸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후텁지근한 곰팡내와 기계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비상등 아래 거대한 선반들 위로 정체불명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창고 중앙에는 지게차 옆으로 팔레트 위에 랩으로 감싸인 현금 다발과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 도박 자금과 마약,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지원은 그림자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유진이 보내준 내부 설계도를 완벽하게 외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버실로 향했다. 낡은 철문으로 된 서버실은 다행히 별도의 잠금 장치 없이 닫혀만 있었다. 내부에는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가 꽂힌 대형 서버렉이 굉음과 함께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 서버 확인, 데이터 복제 시작한다. 그녀는 신용카드 크기의 복제 장치를 서버의 메인 케이블에 연결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빡이며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의 눈이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바로 그때 서버렉 옆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입출금 내역, 거래 장부였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 전투복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서버실이 한눈에 보이는 천장 구석의 배관에 단단히 부착했다. 임무 완수. 이제 퇴각만 남았다. 그때였다. 지원아, 1분 남았다. 빨리 나와. 유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지원이 몸을 돌려 서버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창고에 거대한 셔터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창고 전체를 울렸다. 이 개새끼들아, 아직도 준비 안 끝났어. 윗분께 전달할 물건이라고 몇 번을 말해. 마동철, 그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예상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마동철은 부하 몇 명을 거느리고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지원은 순식간에 몸을 거대한 선반 뒤로 숨겼다. 퇴로가 막혔다. 젠장, 지원아, 루프 끝났어. CCTV 정상화. 유진의 외침과 동시에 창고 한쪽에 있던 경비실에서 누군가 뛰쳐나왔다. 실장님, 방금 화면이... 저기 누구야? 경비의 손가락이 정확히 지원이 숨어있는 선반을 향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어떤 새끼야? 마동철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부하들이 일제히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원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선반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샤바, 쇠 파이프를 든 놈 하나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파이프를 휘둘렀다. 지원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선반에 있던 쇠사슬을 집어들어 휘둘렀다. 쇠사슬이 파이프를 감아 무기를 빼앗았고 그대로 상대의 얼굴을 후려쳤다. 비명과 함께 난투극이 벌어졌다. 지원은 혼자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수정 열쇠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선반을 밀어 넘어뜨려 길을 막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공구를 집어던져 적을 교란했다. 그녀는 살상을 피하면서도 정확하게 급소만을 노려 상대를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마동철은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여자 하나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들었다. 거기서 이 개같은 년... 총구가 지원을 향하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진석 경사의 신호였다. 씨발, 경찰이다. 갱단 놈들이 당황하며 술렁이는 사이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벽 높은 곳에 있는 유리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고 그녀는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2층 높이였지만 훈련된 낙법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바닥에 착지했다. 무릎이 살짝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녀가 사라진 직후 경찰차들이 창고를 완전히 포위했다.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 특공대가 섬광탄을 터뜨리며 내부로 진입했다. 그 선두에는 박진석 경사가 있었다.
그는 현금 다발과 마약, 그리고 권총을 든 채 넋이 나간 마동철의 손에 직접 수갑을 채웠다.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지원은 비를 맞으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품속에는 놈들의 범죄가 빼곡히 적힌 거래, 장부가 젖은 채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데이터 복제 장치는 이미 서버에서 분리되어 그녀의 다른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녀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동철에게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노출하고 말았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 위로 차가운 결의가 다시 한번 떠올랐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원은 미리 파악해둔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축축하게 젖은 몸과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시급한 것은 상황 파악이었다. 그녀는 찜질방의 수면실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방수팩에 넣어둔 번호폰 대포폰을 꺼내 박진석 경색에 문자를 보냈다. 상황은 몇 분 뒤 짧은 답장이 왔다. 마동철 체포, 현장 증거물 확보.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벌써부터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 경사의 문제는 안도감보다 무거운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지원은 품속의 거래 장부와 데이터 복제 장치를 만졌다. 아직 진짜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같은 시각, 영도경찰서 내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취조실에 앉아있는 마동철은 조금도 위축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을 신문하려는 박진석 경사를 비웃으며 말했다. 박 경사, 당신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변호사 올 때까지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마쇼. 그때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인물이 들어섰다. 바로 영도경찰서장이었다. 그는 박 경사를 싸늘하게 쏘아보며 으르렁거렸다. 박 경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누구 허락 받고 이런 대형 작전을 벌인 거야. 절차는 제대로 지킨 건가? 이거 불법 체포,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걸리면 자네가 다 책임질 건가? 서장의 분노는 마동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박진석을 향해 있었다. 마동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자신의 뒷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서장님, 현장에서 다량의 마약과 불법 자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 요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닥치게 이 사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한다. 박 경사는 이 사건에서 손 떼도록 해. 당장 서장은 박 경사를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압수한 증거물들을 통제하려 했다. 박 경사는 직감했다. 저 증거물들이 서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분실되거나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증거물들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지켜내야 했다. 한편 찜질방에서 지원은 최유진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 복제 장치 안에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스모킹건을 찾아냈다. 마동철이 윗선에 상납한 뇌물의 상세 내역이었다. 날짜, 금액, 그리고 돈을 받은 자의 이름까지. 명단 가장 위에는 영도서 서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거면 게임 끝낼 수 있어. 유진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이 결정적 증거를 어떻게 박경색에 전달할지 고민했다. 경찰서 내부는 이미 적들의 소굴이었다. 그때 박경색에서 다급한 문자가 왔다. 서장이 증거물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요. 함정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유진에게 부탁했다.
유진아, 국내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 리스트 좀 뽑아줘. 가장 집요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자들로. 갑자기 기자는 왜 너 설마 때로는 카메라 렌즈가 총구보다 더 강한 법이야. 지원은 유진에게서 받은 기자들 리스트로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이메일에는 뇌물장부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한 이미지 파일과 함께 짧은 문장을 첨부했다. 현재 영도경찰서에서 대규모 경찰 비리 사건의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압수된 증거물들이 폐기 처분될 목적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진실을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영도경찰서 로비로 오십시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자 가장 강력한 방역이었다. 경찰서 로비. 서장의 지시를 받은 형사들이 마약과 현금이 담긴 증거물 상자들을 운반용 카트에 싣고 있었다. 박진석 경사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증거물은 검찰 지휘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서장님의 명령이야. 비켜. 실랑이가 벌어지며 증거물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경찰서 정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채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서장님, 내부 비리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제보가 사실입니까? 증거물을 몰래 빼돌리려 했다는데. 해명해 주시죠. 엄청난 수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로비는 대낮처럼 밝아졌다. 증거물 상자를 옮기던 형사들은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모든 증거물은 이제 수십 대의 카메라, 전 국민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박진석 경사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며 이것이 지원의 작품임을 직감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로비 한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속보 불법 도박 및 마약 유통 혐의로 체포된 흑룡파 두목 마동철. 호송 중 도주. 모든 기자들과 경찰들의 시선이 TV로 향했다. 로비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적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대담했다. 놈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수를 둔 것이었다. 이제 거리는 다시 위험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것을 시작한 지원과 그녀의 할머니가 될 것이 분명했다. 마동철의 도주. 그 소식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영도구 전체로 퍼져나갔다. 기자들로 북적이던 경찰서 로비의 소음도,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잠시의 희망도 그 소식 하나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주민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굳게 문을 걸어 잠갔다. 동네는 다시 깊고 축축한 공포의 그림자 아래 잠겨들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지독한 공포였다. 풀려난 괴물은 상처 입은 만큼 더 난폭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찜질방 TV 화면에서 속보를 본 지원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마동철, 뇌물, 부패 경찰, 그 어떤 단어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도주라는 두 글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 할머니. 그녀는 미친 듯이 찜질방을 뛰쳐나왔다. 박진석 경색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박 경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이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호송을 담당하던 교도관 중 한 놈이 매수됐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을 줄은. 한대위. 지금 당장 할머님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요. 놈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진짜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동네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다. 가게들은 모두 셔터를 내렸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스산한 바람소리만 맴돌았다. 그리고 몇몇 가게의 셔터 위에는 마치 피 묻은 손도장처럼 붉은색 스프레이로 그려진 흑룡의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놈들이 돌아왔다는 침묵의 선전포고였다. 지원은 아파트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3갭 2호 현관문을 열었다. 할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아침에 끓여두고 나갔던 된장찌개는 식어 있었고 할머니가 늘 앉아있던 소파는 주인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번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증오와 광기에 가득 찬 마동철의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할망구, 나랑 같이 있다. 내 인생을 망쳐놨겠다. 이년아, 그럼 공평해야지. 내년의 세상도 전부 무너져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하, 내년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이는 거다. 지금부터 혼자 와라. 복례산 중턱에 있는 폐공사장. 경찰에 알리거나 낌새라도 보이면 내 할머니는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원은 잠시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사고가 정지된 듯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가장 움직이기 편한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손이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지만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상관없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인간 병기였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어쩌면 죽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아파트 1층, 그녀의 앞을 누군가 막아섰다. 관리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낯익은 얼굴 몇몇이 더 보였다. 흑룡팩에 가게를 털렸던 슈퍼 아저씨, 이유 없이 폭행당했던 젊은 배달원, 그리고 늘 창문 너머로 구경만 하던 이웃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관리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가씨, 우리가 봤어. 그놈들이 할머니를 끌고 가는 걸 봤다고. 슈퍼 아저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다. 무서웠지? 무서워서 숨었어.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저놈들이 우리 할머니나 다름없는 분을 끌고 갔는데 우리가 숨어만 있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거 아냐.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지원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동안 공포에 짓눌려 있던 침묵이 마침내 깨진 것이다. 할머니의 희생이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그들의 용기를 끌어낸 것이었다. 우리가 뭘 도우면 될까? 싸움은 못하지만 뭐라도 해야지. 지원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다. 하지만 이들의 도움이 있다면 판을 바꿀 수 있다.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게 시간을 벌어주셔야겠습니다. 지원은 즉시 새로운 작전을 구상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폐공사장 주변으로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무기를 들지 말고 대신 냄비, 프라이팬, 손전 등
확성기 등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공사장 주변에서 최대한 큰 소란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위를 하듯 고함을 치고 냄비를 두드리고 불빛을 비추세요. 놈들의 시선과 청각을 단 1분이라도 저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진석 경사와 최유진에게 동시에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미친 짓이야. 지원아,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유진이 소리쳤지만 지원은 단호했다. 이건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의 싸움이야. 박 경사님, 주민들이 소란을 피우면 그 틈을 타 외곽을 포위해 주십시오. 유진아, 넌 공사장 주변 위성 영상으로 놈들의 위치와 숫자를 실시간으로 브리핑해 줘. 그날 밤 영도구의 작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에서 나왔다. 손에는 낡은 냄비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전사들이었다. 지원은 그 작은 민간인 군대를 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먼저 몸을 숨겼다. 마지막 결전의 장소, 폐공사장을 향해 이제 공포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복례산 중턱의 폐공사장은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완벽한 어둠의 섬이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 3층. 마동철은 묶여있는 김말순 할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챈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주변에는 언제든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휘발유통이 놓여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2명이 불안한 듯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쥐새끼들. 내가 여기서 내년 할망구랑 같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여줘야 조용해지겠냐. 마동철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때 지원은 이미 건물 1층의 그림자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든 후였다. 그녀의 귀에 꽂힌 무정이에서는 유진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다. 3층 중앙에 마동철과 할머니, 2층 계단에 한 놈, 1층 외곽에 2놈이 경계 중. 박 경사님 팀은 외곽 500m 전방에서 대기 중이야. 조심해, 지원아. 지원은 숨을 죽이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약속된 신호로 작은 돌멩이 하나를 1층 철제 기둥에 던졌다. 탱 하는 작은 소리. 그것이 시작이었다. 갑자기 공사장 아래쪽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마동철은 물러가라. 우리 할머니를 돌려내라. 이 악마야. 수십 개의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소리.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주민들의 분노의 찬 함성. 그리고 어둠을 가르는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공사장을 향해 쏟아졌다. 예상치 못한 소음과 불빛의 공격에 경계를 서던 놈들이 당황하며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뭐야? 저 거지 같은 새끼들은 바로 그 틈이었다. 지원의 몸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등 뒤로 돌아가 목덜미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못 내고 놈이 쓰러졌다. 다른 한 놈이 돌아보는 순간 지원의 발이 그의 관자놀이를 걷어찼다. 1층을 정리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2층 계단을 지키던 마지막 놈마저 순식간에 제압하고 마침내 마동철과 할머니가 있는 3층으로 향했다. 이 미친놈들이 아래의 소란에 정신이 팔려있던 마동철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섬뜩함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곳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차가운 눈빛의 지원이 서 있었다. 내년. 마동철은 비명을 지르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지원을 덮쳤지만 지원은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힘을 흘려보내고는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강타했다. 하지만 마동철은 고통을 참으며 지원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다. 마동철은 생존을 위해 발악했고 지원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 순간 마동철이 비열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서더니 휘발유통을 발로 찼다. 콸콸 쏟아진 휘발유가 바닥을 적셨다. 같이 죽자, 이년아. 그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지원은 바닥을 구르듯 달려가 그의 손을 쳐냈다. 라이터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동철의 턱에 강력한 올려치기를 장렬시켰다. 거구의 몸이 휘청이며 뒤로 넘어졌다. 지원은 넘어진 그의 위에 올라타 관절을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바로 그때 꼼짝마하는 외침과 함께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두에는 박진석 경사가 있었다. 주민들의 소란이 완벽한 신호탄이 되어준 것이었다. 박 경사는 마동철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지원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원아, 내 강아지. 할머니는 손녀의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모든 광경을 유진이 연락한 기자들의 카메라가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한 달 후 영도군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마동철과 흑룡파 조직원, 그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았던 부패 경찰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원이 확보한 장부와 데이터, 그리고 용기를 낸 주민들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동네는 활기를 되찾았다. 붉은 스프레이 낙서가 있던 가게 셔터에는 아이들이 그린 파스텔톤 벽화가 자리 잡았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했고 낡은 가로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새 손수레가 생겼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물한 반짝이는 새 손수레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지 않았지만 동네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공동작업에 그 손수레를 끌고 나오며 매일 즐겁게 산책했다. 지원의 휴가가 끝나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나왔다. 슈프 아저씨는 삶은 계란을, 배달원 청년은 시원한 음료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고마웠어요. 베레모 언니 또 와요. 아이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버스가 출발했다. 지원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동네 풍경을 바라보았다. 새 손수레 옆에 서서 희미하게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지원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가장 지독한 전쟁터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것은 국가의 영토가 아닌 할머니의 웃음과 이웃들의 평화였다. 특수부대 복귀를 앞둔 그녀의 어깨는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짜 세상을 지키는 힘은 총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에 있다는 것을. 버스 창문에 비친 햇살 아래 그녀의 검은 베레모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영도의 새벽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여정 동안 한지원의 싸움을,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의 용기를 함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한편의 소설이지만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소리 없는 영웅들과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춥고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신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대 속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영도의 새벽처럼 따스하고 희망찬 아침이 밝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